두 번째, 집행법적인 지식이 종종 등장하니 이걸 어떻게 집행법적인 지식.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보전소송이라는 개념. 아까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또는 일반적인 금전채권을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거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판결 절차를 통해서 확정된 판결을 갖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야. 근데 이 판결문에는 예컨대 Y는 X에게 지급하라 하고 했는데 이 시점에 Y로부터 Z에게 넘어갔을 때 판결문에 나온 것에 Y가 실제 Z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이 Y로부터 Z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 집행문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한다. 왜냐하면 판결문에는 Y에게 받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원래 강제 집행은 판결과 집행 절차가 구분되어 있고 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으로서 제일 대표적인 게 확정 판결인 거고 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이제 이 집행을 하는 기관에 가서 집행해달라고 하니까 이 집행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주는 것을 집행문이라고 그래. 집행문을 그래서 부여받는다고 그래. 집행문을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집행 권한에다가 집행할 수 있다라고 부여해 주는 게 집행문 뒤에 정본으로서 집행문 정본이 발부되는 거예요. 그런데 Y가 X한테 주라고 한 것만을 갖고 집행문 받아봤자 Y한테밖에 못하니까 Z라는 사람이 승계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 Z한테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 즉 승계 집행문에 대칭되는 개념의 일반 보통 집행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굳이 그런 말 붙이든 안 붙이든 집행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런 케이스를 승계 집행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계 집행문. 그래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제 집행의 첫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판결 절차를 배우고 있으니까 확정된 판결인데 아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 선고부 판결도 집행 권한이 될 수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것도 집행권한이 될 수 있고 화해조서도 집행권한이 될 수 있고 조정조서도 집행권한이 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판결 절차를 통한 확정 판결이죠. 그래서 강제 집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 절차를 내린 법원과 집행을 시작하는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한테 거기선 지금 백지 상태에서 이 집행을 하려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가져다 줘야 돼. 그게 집행문 부여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서 이제 집행관이 이제 집행을 하는 건데 이때 나오는 개념이 승계 집행문이고 그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문 부여까지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이 개시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이 개시. 그럼 강제 집행이 개시되면 이 채무자 Y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애초에 이 판결이 금전 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런 채권이냐 아니면 비금전 채권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금전 채권이면 그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 받으려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즉 그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뭐 어떤 재산일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피고의 집을 강제 집행을 한다라면 기본적인 게 압류 그 다음에 그것을 압류해서 현금화한 다음 단계가 있고 현금화해서 현금이 된 걸 갖고 배당을 받는다. 이게 강제 집행의 세 기본 단계야. 압류, 현금화, 배당. 이게 세 가지 단계. 그런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압류하고 그 현금화하는 게 그 약간 그건 사실적인 거고 법적이면서 사실적인데 경매라는 거예요. 그 매매의 특수한. 그래서 경매에 의해서 경락받은 대금을 갖고 배당을 받는데 그
그 배당받는 와중에 이제 우선권 실제법에서 여러분 우선권, 소액 임차 보증금 이런 거가 결부돼서 이제 거기서 뭔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부동산일 때는 압류한 다음에 현금화하는 게 경매이고 경매돼서 낙찰되던 사람이 소유권 넘어가고 대금을 치르니까 일종의 특수한 매매로서 매매 대금으로서 경락 대금이 납부되면 그걸 갖고 이제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뭔가 거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게 재산이 요거는 동산의 경우는 순수한 어떤 물건에 해당하는 유체동산도 동산이라고 하고 채권도 요때는 동산이라고 그래. 채권도. 그러면 순수한 동산의 경우는 예컨대 집에 가재도구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법원일 수도 있는데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신문에서 약간 일본적인 용어로 차 붙인다, 빨간 딱지 붙인다 그런 행위를 가서 그 가재도구에 한다. 유체동산에 한다. 그러니까 압류 딱지 붙이고 즉 일본식 용어로 차압을 붙이고 그것도 이제 팔겠지. 팔고 그 팔린 대금에서 채권자가 찾아가겠지. 배당. 그런 과정이야. 그런데 그 동산이 채권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압류를 해. 채권을 압류해. 이때 채권이란 개념은 뭐야? Y가 EZ는 아니고 은행에 또는 뭐 차인 입장에서 임대인한테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어떤 Y가 Z라는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는 그 채권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현금화하는 그 방법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 있는 거야. 여기서 전부명령, 추심. 전부명령은 완전히 채권 양도처럼 나한테 기속시키는 거고 추심명령은 추심만 해서 받아서 나눠 갖는 거야. 채권 여러 가지 여기 지금 걸려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압류명령 다음에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이제 현금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보통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가고 함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 그러면 추심명령을 할 건지 전부명령을 할 건지는 자기가 그냥 잘 생각해 봐서 해야 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부명령은 완전히 나한테 넘어오는데 넘어온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개념 비슷한 건데 넘어온 이상 Z라는 제3채무자가 갚을 변제 자리가 없으면 헛방 채권을 양수받은 꼴이 돼서 날려버리는 거야. 반면 추심명령은 추심만 하니까 못 받아도 여전히 자기가 양수받아서 완전히 변제된 거로 이 꼴로 된 건 아니니까 계속 다시 또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거야. 다시 전부명령은 변제받은 꼴이 되니까 제3채무자가 다행히 재산이 있으면 좋은데 완전히 자기가 그걸 다 자기 것 하는데 하나 불안한 거는 거기가 빵꾸 나면 자기 채권이 빵꾸 난 것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선택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선택은 잘해야 돼. 그거고 그렇게 해서 배당을 받는 거야. 그다음에 그 밖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Y가 Z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6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이전 등기를 넘어오면 Y의 재산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이전 등기 청구권에다가 집행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압류하고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쪽으로 Y한테 넘겨서 자기가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강제 집행. 그러면 지금은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의 기본 개념을 설명했는데 가압류 가처분은 뭐냐? 이런 판결로 나아가기까지 뭔가 이 재산의 변동이 불안하니까 이 소송 내기 전에 또는 소송 도중에 가압류 가처분을 건다, 보존 처분을 건다의 개념이에요. 이해되겠죠? 되겠어요? 가압류 가처분을 건다. 그러니까 가압류는 가짜만 빼면 왜 가짜가 붙었냐? 완벽한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압류라고 못하고 가짜 붙이는 거야. 가압류 해두는 거야. 지금 약간 부동적인 상태로. 그래서 걸어두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권에다가 가압류를 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확보해 두는 거야. 임시로 묶어두는 거야. 임시로 묶어두는 거야. 임시로 묶어뒀다가 자기가 본 소송에서 제대로 승소하면 가압류를 압류화하면서 이자갑을 하는 거야. 이자갑을 이 와중에 혹시 날아갈까 봐 지금 확정된 판결을 안 갖고 있지만 걸어두는 거야. 그게 가압류, 가처.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시험 문제 계속 뭘 냈어요? 여러분 강제 집행이 본격적으로 내느냐 마느냐 해서 본격적으로는 안 내지만 뭔가 이런 개념을 모르면 막 거기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지금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단 뭐가 계속 물어봐요. 이 채권에 대해서 Y가 Z한테 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이 사람 돈 받을 사람이 Y에 대해서 돈 받을 사람이 가압류를 자기가 이 돈 받을 것 때문에 Y가 Z한테 갖고 있는 이 채권을 가압류를 걸었어. 이 가압류를 걸었다고 해도 Y가 Z한테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에서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야.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다시 X가 Y한테 돈 받을 게 있어. X가 Y한테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Y의 재산을 보니까 Y가 Z한테 어떤 돈 받을 채권을 갖고 있어. 근데 X가 Y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 완전히 확정 판결까지 내려졌으면 곧바로 압류를 가면 되고 지금 이제 돈 받으려고 해. 그래서 요걸 가압류를 걸어놨어. 가압류를 걸었다는 건 뭐야? 압류라는 느낌 뭐야? 묶어뒀어. 묶어뒀다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야? 추심해서 Z가 Y가 받으면 안 되는 거지 Y가 Z한테 소송을 내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고명제가 계속 등장하는 거죠. 혹시라도 요번 시험 문제든 모의 문제 등에서 나름대로 요까지 공부를 한 사람은 요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가압류가 묶였으니까 막 느낌상은 Y가 Z한테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가압류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Y가 소송 내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니다. 소송 내는. 왜? 시효 같은 걸 중단할 필요성 때문에 소송 내는 단계. 돈을 직접 수령하는 건 안 되겠지만 가압류가 걸렸기 때문에 Z로부터 수령하는 건 안 되지만 소송 내는 건 무방하다. 소송 내는 거. 이해되겠죠? 이거 꼭 물어보더라고. 됐죠? 요번엔 Y의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도 똑같은 말인데 가압류. 요번은 전부 명령을 걸었다. 추심 명령을 걸었다는 상황이야. 특히 추심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된다? 아까 Y가 Z한테 받아야 되는 것을 X가 채권자 대위권 비슷한 느낌으로 Z한테 추심해소를 낼 수 있다.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X한테 그 마치 원고 적격이 넘어간 상태 비슷한 느낌의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의 채무자, 제3채무자,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한 채권자 느낌을 봤을 때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Y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Z한테 추심 청구 소송이 있을 때 예컨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뭐 주로 물어보냐면 Y가 Z한테 지점냈을 때의 문제에서 중복재소가 되느냐 아니냐, 만약에 이제 확정됐을 때는 기판력이 걸리느냐 아니냐 이런 게 주로 물어봐졌는데 그런 유사한 상황에서 여기서는 어떤 걸 확인하냐면 X가 추심 명령을 걸어놨으면 이제 누구만이 이 청구를 할 수 있냐면 X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Y가 Z한테 이 돈 받겠다고 한다면 가압류와 달리 이 경우는 부적법 각하된다. Y는 더 이상 당사자 적격이 없다. Y는 더 이상 당사자 적격이 없다. X가 Y의 Z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걸어놨으면 그거 꼭 물어봤어요. 그죠? 됐죠? 한편 전부명령이 발부됐을 때는 전부명령이 뭔가 원인적으로 무효가 아니라면 이제 전부명령이 발부됐으니까 이 변제받은 효과로 이 채권의 기속은 Y의 Z에 대한 채권의 기속은 누가 이제 변제받으면서 주체가 되냐면 X가 되니까 만약 전부명령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제대로 유효하면 Y는 더 이상 이제 주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Y가 Z한테 내는 거는 이제 우리가 민사법 일반적으로 배웠을 때 결국은 기각시켜야 돼. 어떻게 보면 당사자 적격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X한테 넘어갔으니까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Y도 이제 자기 채권이 아닌가. 근데 실제 우리가 소송법에서 자기 채권 아니더라도 실제 아님이 드러났으면 부적법 각하시킬 게 아니라 기각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되겠죠? 되겠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일단. 거기까지 됐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 Y의 Z에 대한 것이 이런 지금 순수한 금전채권이 아니고 저쪽 밑에서 얘기했듯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 등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가압류를 했어. X가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어. 아까 이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고 금전 채권이었을 때는 Y가 Z한테 소송 내는 거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야. 그죠? 그래서 법원이 Z는 Y한테 갚아라 라고 인용 판결을 내려줘요. 실제 가압류가 됐음에도. 그죠? 만약에 추심명령이 됐으면 Y의 청구는 부적법 각하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Y의 청구는 기각된다. 그게 대비되니까 자꾸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 개를 대비시키니까.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고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을 때 연수원적인 문제 내지는 최근에 문제틀 중에 하나 자주 물어보는 건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각하, 기각, 인용, 결론을 말하고 그 근거를 대라. 이런 형태의 문제에 세 개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이게 3억 원인데 만약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이 채권이 3억 원인데 1억 원은 가압류 걸려 있다. 1억 원은 압류 명령이 걸려 있다. 1억 원은 추심 명령이 걸려 있다. 1억 원은 전부 명령이 걸려 있다. 1억 원은 추심 명령이 걸려 있다. 1억 원은 가압류 걸려 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가압류 걸린 1억 원은 상관없이 원고 청구 인용. Y가 냈어도. 추심 명령이 걸린 1억 원은 Y의 청구는 부적법 각하. 추심 명령의 경우는. 전부 명령이 걸려 있을 때는 기각. 이걸 물어보는 거죠. 거기까지 됐어요? 됐죠? 근데 하나 더 나가서 이번 시험에 이게 금전 채권이 아니고 지금 애초에 X가 Y에 대한 채권이 금전 채권이야 비금전 채권이야 따라서 집행법의 그 기본적인 구조를 목차가 잡히는데 요번은 요게 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이 아니라 요 대상이 되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냐 아니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냐에 따라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까 가집행에서도 뭐가 좀 특이했어요. 가집행을 굳이 거는 게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특이성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러니까 뭐냐? 확정돼서 그대로 집행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압류를 걸어놨으면 가압류를 풀러야지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차이냐? 이게 금전 채권일 때는 아까 Y가 Z한테 청구 들어와도 마치 X가 가압류 걸어놨지만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인용 판결이 내려진다는데 거기서 조금 더 설명하면 단순 인용 판결이 내려지고 요게 이전 등기 청구일 때는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완전히 단순 인용이 아니라 조건부 인용 판결이 내려진다는 차이가 있어요. 구별해 보세요. 그걸 자꾸 시험에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요게 Y의 Z에 대한 채권이 금전 채권이냐 이전 등기 청구권, 즉 의사의 진술 등을 명하는 관계의 그런 채권이냐에 따른 차이예요. 단순 금전 채권의 경우는 집행을 크게 의식 안 하니까 그냥 단순 인용 판결 내려요. 근데 이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런 특수성 때문에 가압류를 풀고 Z가 Y한테 있어서의 이행에 있어서 Y가 가압류를 풀어야지 Z가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부 인용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조건부 인용 판결. 이해되겠죠?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민사법에서 등장하는 개념 등 필요한 지식이에요. 이게. 필요한 지식. 되겠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강제집행 지식을 좀 더 가르쳐주면 집행문이 부여되고 그다음에 강제집행이 개시되는데 여러분이 판결문에서 상환이행 판결도 보고 가끔가다 선이행 판결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환이행 판결은 뭐예요? 보증금과 그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 목적물을 상환으로 이행해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선이행 판결은 어디서 여러분 선이행 판결을 봐요? 장래 이행 판결로 선이행 판결. 근저당권 말소를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 다 갚았는데 왜 말소 안 해주냐 하는데 결국 소송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어요. 채 다 못 갚았어요. 그랬을 때 처분권주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처분권주에 관련해서 단순 상환이행 판결이든 선이행 판결이든 처분권주에서 어떤 개념을 배웠어요? 단순이행 청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동시이행적인 상황으로 판단이 될 때 과감하게
상환이행 판결을 해줘도 되느냐 부분서 원고의 의사에 비춰서 만약에 고지고대로 판결해 주려면 원고 청구 기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사도 그런 상황이라면 줄 거 주고 받겠다라는 판결 정도를 신청했다고 어느 정도 헤아려 줘서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게 처분권자에 의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 선이행 판결적인 상황에서도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 갚았다. 그러니까 말소하라고 했는데 조금 남았다. 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변제마저 하고 말소 받아라니까 변제를 하는 게 조금 선이행이에요. 그러고 말소 받는 거니까 선이행 판결이 돼요. 상황적으로는 상환이행과 비슷한데 완전 동시는 아니고 변제가 먼저 해야 되고 받는 거니까 선이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선이행 판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역시 처분권자와 관련해서 단순히 그냥 말소 청구를 했는데 채무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걸 기각시킬 거냐 보면서 그냥 원고의 의사에 비춰서 선이행적인 잔존 채무 변제를 전제로 해서 말소 받는 판결을 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처분권자에 의배되지 않는다. 그런 류의 문제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거기까지는 됐어. 근데 그런 판결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그 지금 추상적인 개념을 내가 이해시키려고 끌고 온 거예요. 거기까지만 집행법적 지식이 나는 일단 정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상환이행 판결은 동시에 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강제 집행을 하는데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상환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상환을 하는 부분과 동시에 할 부분과 선이행할 부분이 잘 보세요. 선이행은 어디서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집행에 들어서 집행문 부여 받으려고 할 때 나도 할 거 해줘야 된다. 강제 집행을 개시할 때 단계에서 나도 할 거 해줘야 된다가 지금 원래 판결문에 동시이행이나 즉 상환이행이나 선이행 걸려 있을 때 느낌상 보세요. 선이행은 선이행이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해주고 집행을 해야 되겠어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선이행 부분은 자기가 먼저 해줄 거 해줘야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받을 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줄 건 해줘야 되니까. 상환이행 판결은 어디 단계에서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그 논리로 하면. 집행 개시 요건이죠. 다시 정리하면 선이행 판결의 선이행 부분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고 이해되겠죠? 그다음에 상환이행 판결적인 부분에서 동시에 내가 치러야 되는 그 부분은 어디 단계에서는 적어도 해줘야 돼요? 강제집행 개시 단계에서 해줘야 돼요. 동시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거기 이전 등기 청구 부분은 잔대금 치르고 자기가 매수인으로서 이전 등기 받으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너가 대금 다 안 치렀다라는 방어가 유효했을 때 역시 어떤 판결이 내려지겠어요? 잔대금 마저 치르고 이전 등기 받아라라고 해서 상환이행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럼 그 논리대로 하면 어디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잔대금 내놔야 되는 거는 그 논리로 하면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죠? 그 부분의 일반적인 상환이행 판결 아까 설명했다고 여기다 맞추면. 그런데 역시 이전 등기 청구는 그 집행을 하는 그 단계에서 딱 집행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리 동시 상환이행의 부분이라도 선이행적으로 요 단계에서 해줘야 돼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이해되겠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동시이행 내지 상환이행의 부분은 어디서 나는 내 걸 해줘야 되겠어요? 집행 개시 단계에서만 해주면 돼요. 선이행은 먼저 해줘야 되니까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상환이행 내지 동시이행인데 이전 등기 부분은 내가 해줄 거 부분을 거기서 집행 개시 단계에서 하면 안 돼요. 집행은 그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선이행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이전 등기와 결부된 동시이행 부분은 선이행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전 등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그 부분이 걸리는 게 자꾸 특이성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 인용에 있어서 해제 조건부, 그러니까 그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 이전 등기 그 판결이 내려진다든지 한 특수성 등이 나오는. 그거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러니까 가집행도 없는 거예요. 그냥 판결 받아서 그러니까 그 판결과 소재기하는 시점에 그런 상황을 설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확정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딱 거기서 그래서 그 집행이라는 단계로 곧바로 상정을 하는 거예요. 확정되고 집행이란.
그런 개념만을.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이게 집행법에서 기존의 모의시험 등에서 나타난 정보이자 아까 말한 가이드라인상의 정보로서 내가 이해하는 정보는 이 정도는 혹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